네, 안녕하세요. The Amyloid Hypothesis in Alzheimer Disease New Insight from New Therapeutic의 논문을 발표하게 된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석사과정 박현하입니다. 이 저자들은 이제 안티 아밀로이드 베타 안티바디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뭐 인스트럭터나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아밀로이드 가설에 좀 더 견해가 들어가 있는 퍼스펙티브 논문입니다. 이제 먼저 시작하기 앞서 스토리라인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데,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이란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축적이 이루어지고 아밀로이드 베타가 타우 패슬러지에 야기하고 그 후에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나타나서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되는 이제 가설인데요. 이러한 가설은 이제 뉴로패설로지컬적인 증거로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를 확인해 보니까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확인이 되었고, 휴먼 제네틱 에비던스로는 이제 APP나 PS 프레실린 같은 뮤테이션이 일어난 환자들한테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더 빨리 축적되고 많이 축적이 돼서 알츠하이머병에 좀 더 높은 확률로 걸리게 되는 이러한 증거들이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을 따라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 개발이 된 약물 중에서 임상 3상에서 타겟하는 이제 15가지의 약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약물들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을 방해하거나 그냥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해서 제거하는 약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해서 제거하는 약물인 안티 아밀로이드 베타 안티바디 아두카드맙만이 FDA 가속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아두카드맙이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0.39점이라는 이런 소수점인 차이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어떠한 인지기능 개선 효능이 있을지 의문이 있지만,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 감소를 대리 종료점으로 가속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 감소가 인지 기능 개선 사이랑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뭐 예측되는 데이터나 결과 데이터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제 논란이 많게 되는데, 그래서 이 논문은 이런 논란을 좀 해소하고자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 감소와 인지 기능 개선 사이의 연관성을 두고 임상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이제 효능을 나타낸 약물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제 분석을 하고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중요 키 패스천 3개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밀로이드 패솔로지를 타깃한 접근법의 이제 치료 가설은 무엇인지,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치료 가설은 어디까지 테스트가 되었는지, 세 번째로는 이제 아밀로이드 패솔로지를 타겟한 것과 인지 기능 개선 효과에서는 어떠한 시간적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3가지의 질문을 이제 던졌고 뒤에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트랙입니다. 현재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많은 약물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임상적인 효능을 나타내는 데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가지의 안티 아밀로이드 베타 안티바디, 여기서 말하는 이 4가지의 약물들은 도나네맙, 아두카드맙, 간테네루맙, 바피네오주맙이 되겠습니다. 이 약물들은 아밀로이드 플락을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 중에서 하나인 아두카드맙이 이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을 감소하는 것을 대리 종료점으로 가속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게 임상적인 이점에는 어떠한 이점을 갖다 주는지 알려져 있는 게 없어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과 타우 그리고 인지 기능 개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효과를 나타낸 약물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임상 데이터를 통해 비교하고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먼저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타우 패스로즈에 야기하고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를 시키면 이제 클리니컬 베네핏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야 임상적인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요약을 하자면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임상 시험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최대한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에서는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이제 아밀로이드 캐스케이드 하이포서시스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시발점이다. 라는 가설인데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가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유일하게 FDA 가속 승인을 받은 아두카두맙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가속 승인을 받게 되었는지 하고 이 가속 승인 받은 것에 대해 이제 논란이 많은데 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저자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논문을 작성을 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저자들의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아밀로이드 패스로즈를 타깃한 치료 가설은 무엇인지. 두 번째, 그 치료 가설로 어디까지 테스트가 되었는지. 세 번째, 아밀로이드 패스로지와 인지기능 개선 효과에는 이제 어떠한 시간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이제 뒤에 단락들을 이야기하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아밀로이드 패스로즈를 타겟으로 한 치료 가설은 무엇인지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데 더 아밀로이드 테라피틱 하이퍼서시스에서는 먼저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그리고 인지기능 디클라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는 커그니티브 디클라인과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떠한 치료 가설이 존재하는지 이 저자들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드라이브 시나리오, 두 번째는 트리거 시나리오, 세 번째는 스레시홀드 하이퍼서시스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스레시홀드 하이퍼서시스가 이 저자들은 좀 더 이제 증거가 있는 가설이다 해서 그 하이퍼서시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하이퍼서시스가 어떠한 제한점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이런 치료 가설 접근법으로 어디까지 테스트가 되었는가는 임상 데이터를 보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임상 데이터는 먼저 솔루블 아밀로이드 베타와 아밀로이드 플락을 타깃한 약물로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먼저 솔루블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깃하는 약물로는 감마 시크리테이즈 억제제인 세마게스틴, 베타 시크리테이즈 억제제인 베르베스틴, 그리고 모노모닉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솔라네주맙과 크레네주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약물로는 이 약물들은 전부 다 안티 아밀로이드 베타 안티바디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깃해서 제거하는 약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깃으로 하는 것과 임상적인 효과에는 어떠한 시간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네 번째 단락에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번째 단락 하이퍼서시스 앤 퀘스천에서 먼저 이 저자들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어디까지 제거를 해야 하느냐 안 정해져 있길래 여기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이제 스레시홀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티 아밀로이드 베타 안티바디들의 이제 치료 가설은 무엇인지 여기서 이 저자들은 이제 리드 앤 레그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리그는 선행이고 레그는 후행인데 이제 리그가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이고 레그는 임상적인 효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해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임상적인 효과가 따라올 것이다. 라는 가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환자군의 선택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치료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병에서 아밀로이드 하이퍼세스에 대해 그리고 이 아밀로이드를 타겟하는 약물들, 특히 임상 3상에는 어떤 약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FDA 가속 승인을 받은 아두카두맙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가속 승인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저자들의 이 논문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병에서 아밀로이드 하이퍼서시스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이제 먼저 어토소말 도미넌트 알츠하이머 디지즈로 APP나 프레실린의 이제 뮤테이션이 일어나거나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더 정상인보다 더 많이 축적되고 빨리 축적돼서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에 좀 더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로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노화라든지 아니 아포이포진 때문에 아니면은 염증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알츠하이머병에 좀 더 가속화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이 되고 응집이 일어나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생성이 되면서
이제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도 이제 독성이 나타나거나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이 뭐 혈관벽 이런 데 쌓이게 되면 뭐 혈관벽 약화로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이제 베스큘러 디스펑션이 일어나거나 아니 뉴로널 셀 데스나 뉴로널 셀 디스펑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뉴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타우 프로틴 또한 탈락이 되면서 이제 타우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응집을 이루게 되고 이런 미스폴딩 프로틴들인 뭐 단백질 응집체 같은 프리오노이드 프로세스가 발생하면서 뉴로널 데스가 일어나고 커그니티브 인페어먼트가 일어나는 게 이제 아밀로이드 하이퍼서시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설을 보면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런 알츠하이머병 패솔로지에서 이제 센트럴한 이벤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서 이렇게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깃하는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인상 3상에는 먼저 아밀로이드 베타 생성을 억제하는 베이스 이니비터, 감마 시크리테이즈 이니비터, 감마 시크리테이즈 모듈레이터가 존재하고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을 억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어그리게이션 이니비터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으로 해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안티 아밀로이드 베타 안티바디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먼저 안티 아밀로이드 베타 안티바디인 간테누마, 도나네마, 레카네밥은 임상 시험 중에 있으며 그래서 이제 아두카드만만이 FDA로 가속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FDA에서 이제 가속 승인을 받게 되었지만 임상 시험 결과를 보면은 이제 CDR-SB에서 이제 플라시보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겨우 0.39점 소수점 단위에서의 차이가 과연 실질적으로 효능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가 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려가 많은데 어떻게 이제 가속 승인을 받게 되었느냐? 바로 이제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대리 종류점으로 가속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 현재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의 감소가 클리니컬 베네핏을 뭐 예측하는 데이터나 뭐 임상적 이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아서 많은 논쟁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런 논쟁을 좀 해소하고자 이런 안티 아밀로이드 베타 안티바디에 중점을 두고 이런 제제의 특성이나 이런 임상 데이터들의 특징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하고 이 저자들은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아밀로이드 패스로지를 타겟하는 접근법에서 치료 가설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그러한 치료 가설이 어디까지 테스트가 되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밀로이드 패솔로지와 이제 이런 임상적인 이점에 이런 시간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이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깃한 임상 3상 데이터, 임상 3상 약물들의 표입니다. 이 약물들은 이제 뒤쪽에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아밀로이드 패스로지를 타깃하는 접근법에서 이제 치료 가설은 무엇인지 이 저자들은 먼저 이제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이버 시나리오, 두 번째는 트리거 시나리오, 세 번째는 스레시홀드 하이퍼서시스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더 아밀로이드 테라퓨틱 하이퍼서시스에서는 먼저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그리고 커그니티브 디클라인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를 의 치료 가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치료 가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 치료 가설의 제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그리고 커그니티브 디클라인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먼저 패밀리얼과 스포라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패밀리얼은 이제 APP나 플래실린의 뮤테이션으로 걸리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아밀로이드 베타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타우 패솔로지가 따라오면서 이제 커그니티브 디클라인이 일어나고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이제 A베타, 타우, 이제 커그니티브 디클라인 순으로 이어지는 반면 스포라딕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보면은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아밀로이드 프로버크나 이제 패실리테이티드 된 타우 오페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인지 장애가 없는 아밀로이드 베타 네거티브인 환자분들은 이제 타우 펫 시그널이 증가를 하지 않지만 이제 인지 장애가 있든 없든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파지티브한 그룹들은 타우펫이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제 타우펫 시그널의 증가는 이런 커그니티브 디클라인과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알츠하이머 디지즈,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타우펫 시그널을 증가시키는 데 관련은 있지만 커그니티브 디클라인과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아밀로이드 프로보크나 스페셜레이티드 된 타우 오페스이거나 이제 두 개의 패솔로지가 이제 시너지하다는 증거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제 펫의 개발과 사용을 이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의 이런 시간적인 작용에 대해 이제 진전이 생기게 되었는데, 먼저 아밀로이드 베타는 이제 인지 장애가 나타나기 수십 년 전부터 이제 신피질의 존재를 하게 되고, 타우는 이제 뇌측 측두엽에 아밀로이드 베타보다 먼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한 67센틸로이드 시점부터 이제 타우 패솔로지는 이제 확산이 좀 더 악셀레이트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인지장애가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아밀로이드 베타가 존재하다는 것은 한 20년 정도의 이제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다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이런 한 내용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다이렉트하게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깃하는 것이 임상적인 이점을 갖다 주게 되는 걸까요? 해서 이 저자들은 세 가지의 가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설로는 이제 드라이버 시나리오인데, 컨티니어스하고 로드 디펜던스하고 뉴로 디제너레이티브 이벤트의 이제 다운스트림의 드라이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지장애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도달하는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드라이버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없다고 이런 저자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설로는 이제 트리거 시나리오인데, 이제 트리거 바로 즉각적인 에펙인데, 인지장애가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아밀로이드 베타는 축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에펙트는 아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 시나리오도 아니다라고 저자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레시홀드 하이퍼서시스인데, 이건 이제 파렌시마에서 이제 스레시홀드에 도달을 하게 되면 알츠하이머병에 이제 진단이 생긴다라는 가설인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증가하면서 이제 타우가 증가하고 이런 뉴런al 셀데스도 증가하면서 커그니티브 디클라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증가하면서 타우가 증가를 한다 하였는데, 이제 실제 펫으로 확인을 하여도 이제 로우 아밀로이드 베타 정상 그룹과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40센틸로이드 이상 쌓인 환자군에서 확인을 해보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40센틸로이드 이상 있는 그룹에서 타우가 추가 좀 더 많이 확산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일정량이 초과하게 되면 이제 타우의 확산이 좀 더 가속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우 패솔로지가 확산되는 이제 빠르게 확산되기 전 수준까지 낮추게 되면은 임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에도 당연히 리미테이션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밀로이드 베타는 뭐 모노머릭, 올리고머, 피브릴, 플락 다양한 폼이 존재하는데, 어떠한 폼을 타겟을 해야 되는지 알려져 있지 않고, 이것을 제거한다 해도 정말로 클리니컬 베네핏을 가져다 줄지, 이런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제한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서머니입니다. 현재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하기 수십 년 전부터 뇌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지 기능 장애에 이제 다이렉트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치료적 이점을 갖다 주냐에 대해서 이 저자들은 드라이버 시나리오, 트리거 시나리오, 스레시홀드 하이퍼서시스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스레시홀드 하이퍼서시스가 가장 증거 있고 가능성 있는 가설이라고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던 아밀로이드 패소지를 타겟한 치료 접근법은 무엇이냐, 스레시홀드 하이퍼서시스이며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우 패솔로지를 유발하는 수준 아래로 감소시키면 이제 치료적 이점이 나타날 것이다가 질문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퀘스천 2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이러한 치료 가설들이 어디까지 테스트가 되었나요? 이 이것에 대한 답은 이제 클리니컬 트리얼을 통해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리니컬 트리얼은 이제 솔루블 아밀로이드 베타와 아밀로이드 플락을 나눠서 이제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앞에 있던 15가지 약물 중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약물은 분석을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타덴플로비는 이제 감마 시크리테이즈 모듈레이터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좀 더 짧게 잘라서 독성이 없는 형태로 만드는 건데, 이러한 방식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증거가 평가가 되지 않았고 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물은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 억제제인 타미프로세이트는 이 약물 또한 이제 용량 반응 데이터와 이제 프로텍티브 메커니즘에 대한 증거가 없고, 이 약물이 정말로 아밀로이드 베타에 결합을 하는지, 결합을 했다면 이제 트라미프로세이트와 아밀로이드 베타가 결합된 상태가 이제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지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물 또한 이 분석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마 갈대로 이뮤노글로불린인데, 이것은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한 항체가 증가한다라는 기전으로 투여를 했지만, 투여 후 혈장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증가가 이제 솔라네즈맙에 비해 효과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먼저 이제 파마콜로지컬적인 이제 뭐 메커니즘이 충분히 뭐 데이터가 이런 뒷받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뭐 타겟 인게이지먼트가 이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들은 분석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솔루블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약물들의 임상 3상 데이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솔루블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방법으로는 저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과 모노머리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감마 시크리테이즈를 억제하는 세마게스텍과 베타 시크리테이즈를 억제하는 베르베스텐, 그리고 모노머릭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솔라네주맙과 크레네주맙이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마 시크리테이즈 억제제인 세마게스텐입니다. 이 감마 시크리테이즈 억제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생성을 억제하게 되는 기전인데, 정말로 아밀로이드 베타의 생성을 플라시보군에 비해 시키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상적인 클리니컬 아웃컴에 대해 결과를 보면은, 이제 보기에 앞서 이제 CDR-SB란 무엇이냐, 0에서 18점의 점수로 이루어지고, 점수가 높아질수록 인지 기능이 많이 손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억력, 진압력 등 6가지 항목으로 이제 각각 3점의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임상 결과를 보면은 플라시보보다 이제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것, 즉 인지 기능이 더 나빠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ADCS, ADL은 점수가 낮아질수록 인지 기능이 나빠졌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플라시보보다 점수가 낮아져서 오히려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 인지 기능이 더욱더 악화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감마 CKTAG 억제에서 이제 다른 기질까지 억제를 했다는 것을 해서 뭐 그런 사이드 에펙이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먼저 감마 시크리테이즈가 어떤 역할을 하냐 보면은 APP에도 작용을 해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억제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노치라는 트랜스 멤브레인 리셉터 프로틴에도 이제 감마 시크리테이즈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 노치가 어떤 일을 하느냐, 먼저 스템셀이나 TA셀을 이제 미분화 상태로 유지를 시키고, 이런 바이너리 셀에서는 이제 B셀이 아닌 T셀로 분할을 하게 만들고, 이런 종양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노치가 과반응되면 이제 종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스킨에서는 이 노치가 오히려 종양 억제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드 에펙으로는 이런 스킨 캔서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나서 이제 APP뿐만 아니라 이런 노치도 이제 억제가 되어서 이런 스킨 캔서 종양 억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스킨 캔서가 더욱더 많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이 세마게스테
임상 시험은 조기에 종료가 되었고 이런 감마 시클리테이지 억제제에 대한 치료제 개발은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 말한 감마 시클리테이지 억제제와 비슷하게 아밀로이드 베타 생성을 억제하는 베타 시클리테이지 억제제인 베르베스tet입니다. 이 베르베스tet은 이제 아밀로이드 플락을 감소시키기도 하는데 먼저 이 아밀로이드 펫에서 여기선 이제 SUVR을 확인을 하는데 이제 점수가 높아질수록 아밀로이드 플락이 더 많다고 이제 많이 축적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현저히 감소를 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에서 보면은 먼저 이제 ADCS, MCI, ADL에서는 이제 0에서 54점으로 구성이 이루어지며 인지 기능이 손상이 될수록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DR, SB는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기능이 손상된 거고 이 ADCS는 이제 점수가 낮을수록 인지 기능이 이제 손상이 더욱더 많이 된 건데 이제 여기서 플라시보 그룹보다 더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ADCS에서는 플라시보 그룹보다 더 악화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베르베스tet은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악화를 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보면 이제 베이스 1을 억제를 시키기도 하는데 이제 베이스 2 또한 억제를 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먼저 베이스 2는 이제 먼저 아밀로이드 베타를 더 짧게 자르거나 이런 멜라닌 처리 과정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멜라닌 같은 거에 처리에 관여를 하는 약물이라든지 이렇게 헤어 컬러 체인지 같은 이제 색 변화에 대한 사이드 에펙트도 존재를 하였고 불면증이나 수면 체중 감소 자살 충동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이 베이스 원 또한 이제 개발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이 아닌 모노머릭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안티 아밀로이드 베타 안티바디들입니다. 먼저 솔라네즈마브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의 16에서 27번의 에피토프로 가지고 이제 타겟을 하고 있으며 모노머릭에 가장 잘 붙어서 타겟을 하는 약물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네즈마브의 이제 CSF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을 측정한 결과 아밀로이드 베타 4는 이제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만 아밀로이드 베타 42는 그런 감소 효과를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밀로이드 펫 시그널에서도 이 수치 또한 이제 SUVR을 확인을 한 건데 이제 플라시보와 솔라네즈마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아밀로이드 펫 시그널 이제 아밀로이드 플락 감소에도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솔라네즈마브의 클리니컬 아웃컴입니다. 여기서 MMS는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인지기능 테스트인데 최대 30점이며 20에서 24점은 마일드 디멘시아, 13에서 20점은 모더레이트 디멘시아, 0에서 12점은 시비어 디멘시아로 이제 점수가 낮아질수록 인지기능이 악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보면은 플라시보 그룹과 솔라네지막 그룹 간에 이제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보면은 임상적인 에펙트는 이제 아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아예 없었다. 한마디로 임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솔라네주막과 비슷한 이제 크레네주막입니다. 크레네주막 또한 모노머릭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깃으로 하고 13번에서 24번까지는 에피토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레네즈마브의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 감소 효과와 이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해 보면은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 감소 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고 인지기능 개선도 이제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볼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깃한 약물들의 이제 서머리를 보자면은 먼저 감마 시크리테이즈 억제제인 세마게스트는 아밀로이드 베타 생성은 억제했지만 플락 감소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인지 기능을 악화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베타 시크리테이즈 억제제인 베르베스tet은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은 감소를 시켰지만 오히려 인지 기능이 악화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노머릭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깃한 솔라네즈맙과 크레네즈맙은 둘 다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은 감소를 시키지 못했고 인지 기능 개선 효과 또한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임상 결과를 보면은 이런 모노머릭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것은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도 이제 거의 감소를 시키지 못하고 인지 기능 개선 효과 또한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아밀로이드 플락을 타깃하는 약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밀로이드 플락을 타겟하는 약물로는 바피네오즈맙, 간테네루맙, 레카네맙, 아두카드맙, 도나네맙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먼저 바피네오즈맙입니다. 바피네오즈맙은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과 이제 모노머릭을 타겟을 하게 되며 아밀로이드 베타 1에서 6번까지를 에피토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피네오즈맙의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 감소 효과와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보면은 먼저 아밀로이드 베타 펫에서는 이제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임상 인지 기능 개선 효과는 이제 플라시보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간테네르밥입니다. 간테네르밥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의 1에서 11번까지 그리고 23에서 25번까지를 에피토프로 가지고 있으며 아밀로이드 베타의 이제 플락과 피브릴 그리고 모노머릭 아밀로이드 베타까지 타깃으로 하게 되지만 이제 모노머릭 아밀로이드 베타는 잘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네, 먼저 간테네르밥의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 감소 효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SUVR이 아닌 센틸로이드 값을 사용을 하였는데 이 센틸로이드는 0에서 100까지 기준으로 하고 이제 0 스코어는 헬스 0 어덜트의 평균 점수이며 100은 이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평균 점수입니다. 심토마틱에서 보면은 이제 38에서 22까지 토탈 16센틸로이드를 감소를 시켰고 심토마틱 그룹에서는 이제 102센틸로이드에서 80센틸로이드까지 약 22센틸로이드 값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 또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카네맙입니다. 레카네맙은 이제 1에서 16번 그리고 21에서 29번까지를 에피토프로 가지고 있으며 모노머릭 올리고머 피브릴을 타깃으로 하는 이제 양 안티 아밀로이드 베타 안티바디가 되겠습니다. 이 레카네마베의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 감소 효과를 확인해 보면 75센틸로이드에서 5센틸로이드까지 약 70센틸로이드까지 70센틸로이드를 감소를 시켰으면 이제 플라시보에 비해 약물 그룹에서 현저히 많이 감소를 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스의 결과를 보면은 CDR-SB에서도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 좀 더 이제 인지기능 감퇴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아다스커브에서도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일하게 FDA 가속 승인을 받은 아두카두맙입니다. 이 아두카두맙은 이제 3에서 7번을 에피토프로 가지고 있으며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과 피브릿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두카두맙의 이제 임상 일상 데이터를 보면은 아두카두맙은 이제 용량이 올라갈수록 아밀로이드 베타를 더욱더 많이 도즈 디펜던스하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임상 3상에서도 아밀로이드 베타 감소 효과는 당연히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머지에서는 85센틸로이드에서 21센틸로이드까지 감소를 시켰고 인게이지에서는 91센틸로이드에서 37센틸로이드까지 감소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인 CDR-SB를 확인해 보면은 먼저 이머지 결과에서는 이제 플라시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리하게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나타나기는 하였는데 인게이지에서는 이런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제 다시 표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머지에서 이제 플라시보에 비해 단 0.39의 차이로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인지기능 개선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켰고 인지기능 개선 효과 또한
확인을 하였는데 타우에서까지 타우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디얼 템포럴 사이트나 이제 템포럴 사이트나 프론탈 사이트에서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 타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N수가 12명, 14명, 11명 이제 매우 N수가 이제 환자군이 적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타우를 감소시킨다.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켰더니 정말로 타우가 감소시킨다라고 확정을 짓기에는 N수가 너무 적어서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승인 후에는 다양한 역시 이런 효과가 있냐 없냐 등에 대한 이런 부작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약값이 1년치 구매하는데 3,360만 원, 이런 임상적 효능이 크지 않다라는 등의 이유로 이제 반대 여론에 엄청 휩싸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도나네맙입니다. 도나네맙은 이제 3에서 10번을 에피토프로 가지고 있는데 N 말단에 이제 글루타메이트를 이제 표적으로 해서 플락만을 결합을 하는 거의 플락만도 이제 결합을 하는 이런 플락 완전한 플락 특이성 약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나네맙의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 감소 효과를 확인해 보면은 플라시보 이제 시작에 비교해 이제 85센틸로이드나 감소를 해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 감소 효과는 이제 확실히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이 클리니컬 아웃컴에서 이제 IDRS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것은 0에서 114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점수가 낮을수록 이제 인지 기능이 악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플라시보에 비해 3.2점 점수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을 해서 이제 도난의 맙은 이제 인지 기능 저하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난의 맙 또한 이제 타오에서의 타오 펫 시그널을 이제 촬영을 하였는데 이제 토탈 타오 펫 시그널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프론탈 로브나 레터럴 템포럴 로브를 확인을 하였을 때는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플라시보에 비해 도나네맙 그룹군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밀로이드 플락을 타깃한 약물들에 대해 이제 서머리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노머릭 아밀로이드 베타와 이제 플락을 타깃한 바피네오즈맙은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을 겨 5센틸로이드 감소를 시켰고 인지 기능 개선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플락 타깃하는 간테네로맙은 무증상군에선 16센틸로이드, 이제 증상군에선 22센틸로이드를 감소시켰지만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레카네밥입니다. 레카네밥은 거의 70센틸로이드를 감소를 시켰고 인지 기능 개선 효과 또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두카누맙도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을 이멀지에서는 43센틸로이드 감소시켰으며 인게이지에서는 54센틸로이드를 감소를 시켰고 인지 기능 개선 효과 또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나네맙입니다. 도나네맙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을 85센틸로이드 감소를 시켰고 인지 기능 개선 효과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임상시험 데이터를 정리한 표인데 먼저 모노머릭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한 약물들은 베르베스텝 빼고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 감소 효과가 없었고 인지 기능 개선 효과 또한 없거나 오히려 악화를 나타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을 타겟한 약물들은 전부 다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을 많이 감소시킨 이 약물인 레카네맙, 아두카네맙, 도나네맙은 이제 이 인지 기능 개선 효과 또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었던 이러한 치료 가설로 어디까지 테스트가 되었느냐에 대한 답은 먼저 이제 솔루블 아밀로이드 모노머릭 아밀로이드 베타가 아닌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깃하는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도 제거하고 이런 임상적인 효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사인이 나타났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질문인 아밀로이드 패솔로지를 타깃한 아밀로이드 패솔로지와 임상적인 이점에는 시간적인 관계가 존재하냐에 대한 답은 이제 이 저자들이 아까 효능이 있었던 세 가지의 약, 레카네마, 아드카드마, 도나네마들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퍼시스 앤 퀘스천입니다. 먼저 아밀로이드 베타를 낮춘 약물의 이제 스레시홀드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이제 저자가 생각하는
안티 아밀로이드 안티바디들의 이제 치료 가설, 그리고 환자군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적의 치료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밀로이드 베타를 이제 감소시키는 약물의 이제 스레시홀드 정의입니다. 이제 이 저자들이 먼저 스레시홀드 값을 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서 이제 20센틸로이드 아래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네거티브 상태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20센틸로이드 아래로 낮추면 정말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저자들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한 이제 타우페 시그널이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제 타우가 매년 좀 더 많이 축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68센틸로이드가 넘어가면은 타우펫 시그널이 이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는 한 67센틸로이드부터 이제 타우 패솔로지가 가속화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타워 패솔로지가 악셀레이트 되기 전인 아밀로이드 네거티브 상태까지 낮춰야, 또는 그 부근까지 낮춰야 임상적인 효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안티 아밀로이드 베타 안티바디의 치료 가설은 무엇이냐? 먼저 이 저자들이 이제 모든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을 타깃하는 안티 아밀로이드 베타 안티바디들을 이렇게 10mg당 4주 동안 얼마나 제거되는지 정리를 하였고, 아리아 2의 발생률, 그리고 아리아 2 나누기 요 얼마나 제거되는지 양을 나눈 지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모든 약물들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4주 동안 제거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REI 발생률을 확인해 보면 재밌는 부분이, 대부분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이 제거되면 이제 REI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REI 발생률과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량과는 이런 관련이 없었다. 오히려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조금 제거된 그룹에서 REI 발생률이 제일 높은 것을 보면은, 이러한 많이 제거가 되었다고 REI가 무조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특징은 항체의 특징에 따라 다른 것 같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먼저 모든 안티 아밀로이드 베타 안티바디들은 같은 IgG1 아이소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에서 이제 다르게 되냐? 먼저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에피토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에피토프를 타겟하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존재하는 위치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 어피니티도 이제 다르고, 이제 그 항체가 뇌에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항체가 비특이 결합은 얼마나 있는지, 또는 반감기가 뭐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용량 제한에 대한 뭐 사이드 에펙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다른 특징으로 가지게 돼서 다른 REI 발생률을 보이는 것 같다고 이제 이 저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아2에서 또 다른 발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제 아리아 토탈 발생률이고, 여긴 아포이4 이제 캐리어 그룹과 아포이4 이제 넌 캐리어 그룹을 나눠서 확인을 하였는데, 이제 아포이4 이제 진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보다 REI가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모든 약물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를 하지만 이렇게 이제 속도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이 논문에서 그래서 이제 릭 앤 렉 시나리오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릭 앤 렉, 선행과 후행이고, 리드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를 뜻하고 레그는 클리니컬 베네핏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게 되면은 클리니컬 베네핏이 이제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얼마나 빠르게 네거티브 상태까지 제거를 하냐입니다. 이 저자들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20센틸로이드 아래까지 낮춰졌을 때 천천히 임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20센틸로이드 아래까지 빨리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약물들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네거티브 상태까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렇게 뭐 가상의 안티바디들을 정해서 예시를 들게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04주 동안 진행되는 임상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약물은 아밀로이드 베타 20센틸로이드 아래까지 낮추는데 16주가 걸리고, 두 번째 약물은 32주가 걸리고, 세 번째 약물은 64주, 네 번째 약물은 무려 160주가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저자들이 말하는 20센틸로이드 아래에 도달 후부터 임상적인 이점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그럼 이런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무려 가장 빨리 제거된 약물은 88주 동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제거를 못한 약물은 단 하루도 이제 임상적인 효능을 나타낼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제거를 해서 이런 임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 그림을 보자면은 이제 아까 이멀지에서는 스투커드막 이멀지 임상 시험에서는 임상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인게이지 그룹에서는 이제 임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엔드 포인트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양을 보면은 이멀지는 21센틸로이드까지 거의 네거티브 근처까지 낮춘 반면 인게이지는 이제 37센틸로이드로 이제 네거티브 지점까지 낮추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이러한 이제 네거티브 상태까지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효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모든 약물들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네거티브로 만들 수 있지만 최대한 동일한 시간, 어느 정도 시간 제한이 있는 임상 시험에서는 제거하는 속도에 따라서 임상 효능을 나타내는 시간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환자군 선택 방법입니다. 이 저자들은 이제 질병을 너무 초기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네거티브 상태인 환자 그룹을 택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치매에 걸릴 사람이었는지, 아밀로이드 베타가 제거돼도 이 사람이 정말 생겼는데 제거가 된 사람인지, 아니 그냥 생기지 않았는지, 이러한 경우까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대규모와 오랜 시간, 한 여기서부터 20년 정도의 이제 장시간의 시험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너무 초반은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후반 100센틸로이드 이상 값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미 인지 장애가 있는 환자군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런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뭐 질병 진행을 늦출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우 패솔로지가 가속화되는 60센틸로이드가 이런 주변을 정하는 것이 이제 환자군 선택으로 제일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군을 선택할 때 당연히 아밀로이드 파지티브 그룹을 택해야 되는데, 특히 67센틸로이드 값 주변 환자군을 택해야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적의 이제 약물 특징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앞에서도 말했지만 계속 아밀로이드 베타를 최대한 빠르게 제거를 해야 되고, 이제 당연히 비비 통과를 잘해서 뇌도 많이 투과가 돼야 하고, 솔러블 아밀로이드 베타가 아닌 아밀로이드 플락의 높은 결합력을 보여야 하고, 안티 드러그 안티바디라고 약물을 넣었을 때 그 약물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그 약물을 없애는 항체들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아리아 이도 발생을 해야 되지 않고, 이제 치매 환자들은 매일 병원을 가거나 매일 막 2, 3회씩 약 먹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약을 투여하는 기간이 길어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가장 이상적이고 최고의 치료제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이제 썸머리를 하자면은, 이 저자들은 먼저 20센틸로이드 값이 이제 아밀로이드의 이제 네거티브 스레시홀드다라고 정하였고, 이 20센틸로이드 아래까지 빠르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해야 임상적인 이점이 천천히 따라올 것이다라는 이제 릭앤 레그 시나리오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세 번째 질문인 아밀로이드 패솔로지와 임상적인 이점에 어떤 시간적인 관계가 있냐에서는 당연히 시간적인 관계가 있다. 이제 모든 약물들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네거티브 상태로 만들 수 있지만, 같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임상 시험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제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제 모든 약물이 임상 효능을 제공하는 능력은 이제 동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커그니티브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클리어하게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현재 문제점은 알츠하이머병에서 이제 CDR-SB나 MMSE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이 정도 점수는 차이가 나야 일상생활에서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점수는 CDR-SB는 1.63점, MMSE는 2.3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두카드맙의 그 결과를 보면은 CDR-SB는 겨우 0.39점, MMSE는 겨우 0.6점 많이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이 점수 차이와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말한 점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런 임상 시험들이 이제 short period를 가지고 시험을 진행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 막 1.5년 동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0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이 추후에 이제 롱텀이 되었을 때는 제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런 임상 시험 결과는 숏 페리오드가 아닌 롱 페리오드를 봤을 때 이런 점수 차이나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더욱더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제 릭앤렉 시나리오에서 제일 컨셉에서 이런 중요한 것은 임상적인 이점보다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가 이제 타겟 인게이지먼트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좀 감동받은 문장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은 먼저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아밀로이드 프로보크나 스페셜레이티드 된 타우 오페스라는 것이고 아밀로이드 베타 이런 치료 가설이 이제 클리니컬 잠재력을 나타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인 거리가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타우 오페스는 인지 기능 개선 인지 장애와 좀 더 유의미한 연관이 있고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는 타우 오페스와 관계가 있지만 이런 클리니컬 디클라인과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임상적인 이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20센틸로이드 아래까지 이제 낮춰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 모든 안티 아밀로이드 베타, 파피네오즈맙, 간테네르맙, 아드카드맙, 도나네맙들이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네거티브한 상태로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임상 시험 같은 세임 타임 동안에는 당연히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고 그래서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분을 택할 때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은 환자분도 안 되는 이제 타우 패솔로지가 가속화되기 전 단계인 한 20에서 67센틸로이드 정도의 환자를 이제 택해야 한다라는 점이 이제 점 또한 흥미롭고 안티 아밀로이드 베타 안티바디는 이제 아리아 2의 부작용도 되게 말이 많은데 이러한 부작용은 이제 아포이포 캐리어 환자분한테서 이제 그 아포이포 진이 없는 환자보다 더욱더 높은 확률로 아리아이가 발생한다는 점이 재미있었고 가장 여기서 흥미로웠던 거는 이 저자들이 말한 릭앤 레그 시나리오에서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의 제거의 입증은 임상적인 효과보다 좀 더 이제 타겟 인게이지먼트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